형제운동이 일어난 19세기 초에 영국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혁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영성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행자단이 출연한 19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나 사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나지 않죠. 특정 시대의 상황의 인과관계에서 출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튜브 영상 시리즈 주제인 기독교 행자단의 출현에 대해서도 그 출현 시기인 19세기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세기 시대적 상황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낭만주의, 두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낭만주의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사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낭만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의 그 사상적 바탕을 두었던 세계사적 사건이었어요. 18세기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인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적 성찰로 비합리적인 모든 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당시 프랑스의 고질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혁명으로 파급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교회, 왕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프랑스의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교회의 권위와 기독교적 체제에 치명적 손상을 주게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의 권위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이것이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파급됐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이성을 통한 성찰을 더욱더 의지하는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유럽 사회, 특히 유럽의 군주들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게 충격을 준 것은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혁명가들이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한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왕정 국가들은 반프랑스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1799년 프랑스에서는 엠마누엘 시에이스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정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군사 독재를 시행했고 1804년 12월에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초기에 나폴레옹은 반프랑스 연합군으로부터 프랑스를 방어하는 전쟁을 했지만 점차 타국을 침략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약 60여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유럽을 전화 속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군대는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날씨 가운데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동장군이라고 하죠. 결국 1814년 1월에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의 연합군이 나약해진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직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낭만주의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프랑스 혁명과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계몽 사상을 확산시키기도 했고, 또한 계몽 사상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몽 사상에 의해서 구시대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하게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어 일어난 전쟁의 참화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화 속에서 유럽인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자연 그대로 느껴지는 감성,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낭만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낭만주의는 형식과 구조 체계에 대항해서 자유와 역동성을 추구하는 사상적 문화적 경향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개성을 강조하고 독창성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자국어로 된 출판물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시행된 의무교육이 또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자 매체가 소통의 수단이 되었어요. 당시까지는 문화작품에 대한 독자층, 소비자층이 특정 계층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다수가 독자가 된 거죠. 이제 유럽인들은 계몽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이었던 분석적 추론 그리고 과학적 실험보다는 경험과 감정을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학 공식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슬픔의 정도는 그리고 형태는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보편성과 단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다양성 그리고 개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낭만주의적 기조 아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나 신학보다는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영적 역동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죠. 그럼 낭만주의가 기독교 형제단 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독일의 낭만주의와 관념주의 철학을 영국에 소개한 사람은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콜리지는 1798년 윌리엄 워즈워스와 공동 시집을 출판하였는데 이 시집은 고전주의로부터 독립한 낭만주의의 선언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형제운동은 영국에서 기성체제인 영국 국교회와 그 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낭만주의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사가 데이비드 베빙턴은 낭만주의가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19세기 초에 초월적 은사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을 주도했고 형제단의 초기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에드워드 어빙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에드워드 어빙이 콜리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 콜리지로부터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형제단 내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존 넬슨 다비가 있어요. 이 사람도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 가운데서 형제운동을 주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단이 설립한 엠마오 성경대학 교수를 역임한 마크 스티븐스는 낭만주의적 기조가 형제단에 미친 영향을 4가지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을 이성보다 더 높이 여기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한 확신을 낳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소 신비적 경향이 있었다. 셋째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넷째, 교회 파멸 개념을 토대로 한 비관적 염세주의로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제단은 제도적 교회, 형식화된 교회 예전 사람이 세운 질서와 계획을 벗어나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교회, 그리고 성령의 즉흥적 감동과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원했거든요. 이런 경향성은 다분히 낭만주의적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형제운동은 낭만주의 사조에서 많은 양분을 얻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산업혁명과 형제단 출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제운동이 발생한 19세기 초 영국은 18세기부터 이어진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1760년부터 1840년대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에 영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경제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사용한 용어인데 그것이 대중화됐습니다. 이 변혁은 많은 사람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수용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가 이제 겹쳐지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생산은 노예 또는 농노들의 몫이었고 소비는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산과 소비 주체가 겹쳐지게 된 거죠. 하류층 사람들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욕구와 추구가 심화가 되고 또 소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익명의 개인들의 역할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곧 대중의 발생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사회 구조, 이거는 생존 경쟁과 무자비한 이기주의, 그리고 효율성을 앞세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이 가운데서 인간은 마치 부품이 되는, 기계야 부품이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됐죠. 이처럼 산업혁명은 물질과 경제 구조의 혁명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됐는데, 과거 이제 수공업 사회에서는 각자가 가진 기술과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으로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을 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기 기술로 생계를 이루었던 이런 사람들, 수공업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한 부분의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동노동입니다. 아동노동. 이 아동노동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임금을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하루에 10여 시간 노동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 형태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산업화된 도시마다 그 빈민들의 거주지인 슬럼가가 형성이 됩니다. 비참한 노동자의 삶을 목격한 이런 지식인들 중에서 이런 사회개혁에 대안을 내놓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칼 마르크스나 프리드리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 런던에서 공산주의 선언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기독교 복음에 매우 적대적인 유물론적 사상을 출현시켰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 철학에 매료되었지만 헤겔이 제시한 절대 존재를 유물론으로 대체를 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마르크스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질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를 발생시키고 그들을 압제하고 파괴하지만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일시적으로 독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마르크스와 그 추종자들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영적 세계와 천국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현실과 물질 세계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영국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영국인들의 삶의 상황과 심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인들은 사회적 격번과 가치 혼돈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형제운동이 일어난 19세기 초에 영국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혁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격변의 상황에서 기존 권위로부터 이탈,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개인적이고 새로운 영성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형제운동의 주역들은 소외된 고아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미성치 예언의 사실성을 강조했고 교회 전통이나 교리적 논의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강조하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또한 형제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현실의 암울한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영국의 영적 상황이 형제단 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